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외교안보 문제하고요, 국내 중요한 정치 사안을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이 외교안보 문제라고 하면 핵심적으로 중국과 그리고 이 미국, 일본, 북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야 뭐 시진핑 계속해서 방한 초청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작년 1년 내내 김정은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시진핑 카드를 써가지고 전국을 반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중국의 왕이 왔다 갔죠. 그렇지만은 와서 시진핑 연내에 방한하겠다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중국 당국에서는 연내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이 카드가 없어지니까 대신 시진핑 카드를 쓰려고 노력했던 징후들이 작년 1년 내내 표출화됐습니다만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시진핑 카드를 들이밀어 가지고 결국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의 축이 흔들리는 또 하나의 외교적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즉 외교적 실패의 구멍을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작년 1년 내내 한미 공조의 틀이 깨지게 되고 한미 동맹에 이간이 생기도록 김정은이한테 구실과 명분과 계기를 주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번 신년 회계를 통해서 이런 한중 관계와 그리고 이 한미 관계의 질적인 차이, 특히 지금과 같이 이 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이 동맹 관계가 이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보다도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이 북한이 최근에 진행된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북한 중심의 통일, 흔히 얘기하는 적화 통일인데요. 지금 적화 통일이라는 말을 쓰면 수구 꼴통으로 생각해요. 예. 근데 이번에 당 대회를 보더라도 김정은이가 이제 무력을 앞세워서 그것도 핵무기를 앞세워서 통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충분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표출을 했는데도 현 문재인 정권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것을 보면 이 김정은이가 직접 또 이 한미 훈련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 훈련 중단 문제를 북한과 논의하겠다. 즉 북한과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는 이 남북 간의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지금 중단이 된 지가 20년쯤 돼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기구인데 이것을 갖다가 2018년도가 됐네요. 벌써 해가 흘러가지고 이 평양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이 첨단 군사력을 이제 전작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현 문재인 정권의 꿈에도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군사력을 많이 확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군사력 증강 문제까지도 북한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상 이제 남북 9.19 군사 합의는 제가 보기에는 무효화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 북한 당국에서도 이미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북한이 사실상 사문화시킨 군사 합의를 우리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문서에서 거론된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이 훈련 문제를 논의하겠다. 그러면 북한의 승인을 받고 훈련을 하든가 말든가 하겠다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미 전문가들로부터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냐면 한미연합 훈련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고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모양상으로만 본다면 커다란 큰 축에서 평화 프로세스, 즉 비핵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야말로 북한이 핵무기로서 즉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없어지면 평화협정도 마련하고 평화협정이 마련되면 그 틀 안에서 이 한미 군사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논의될 수 있어요.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뭐냐? 이 평화 프로세스를 가는 과정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어요. 비핵화에 먼저 초점을 둔 다음에
연합훈련도 비핵화가 진척이 되는 과정에 맞추어서 아니면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훈련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인데 비핵화에 관해서는 단 한 발짝도 제대로 진전이 안 나가고 있는데 이미 한미 군사훈련은 트럼프에 의해서 2018년도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나오기가 무섭게 없어진 것이 군사훈련이에요. 유명무실화돼 있어요. 아니 오직해야 주한미군 사령관이 훈련장이 없어서 훈련 못했다고 불평과 불만을 노골적으로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말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식 이 평화 프로세스 안에서의 훈련 문제 논의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 이전부터 훈련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이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핵 무력 건설을 중단을 해야만 되고 실제로 말로만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폐기되는 과정 속에서 훈련이 중단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 김정은의 경우에는 전술 핵무기 개발까지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에다가 전술 핵무기를 탑재해서 언제든지 우리 한국, 일본 공격할 수 있어요. 즉 핵무기를 통한 이 평화,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통일 전략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통일과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통일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없는 상태에서의 통일을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김정은이가 바로 며칠 전까지 왜냐하면 5일서부터 엊그제 8일까지 계속해서 이 노동당 대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8일을 넘어서 12일까지 연결됐는데요. 거의 일주일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과 훈련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한 것은 한반도 안보 현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의 대남 전략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러한 답변이 나오게끔 대통령을 보좌한 청와대 안보 핵심 간부들 그리고 국방부와 그리고 외교부 또 통일부 그리고 국정원의 이 무능력이 이 한마디로 다 만천하에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이번에 노동당 대회에서 뭐라고 했냐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까지도 다시 또 꺼내고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김정은이도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출마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바이든 행정부가 받아먹을 수 있겠느냐? 아니올시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사회로부터 과연 문재인 대통령 2018년도, 17년도, 19년도 계속해서 들은 얘기가 많아요. 저자세, 굴종적 그리고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올해도 이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미국 내 지금 조야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신년 기자회견 강력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매닝 어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이라든가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그 다음에 진 리 우드로 윌슨 센터 센터장 이런 모든 사람들 우리 국내 전문가들 모두가 일제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과 이 발언에는 큰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주한미 대사까지도 말이죠. 최근에 당대회에서 김정은이가 군사적인 위협과 핵 강화 발언한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 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이 북한과의 대화 협상 구도 채널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바텀업 방식의 더 훨씬 좋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발표하고 있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외교안보 관리들은 대북 제재론자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카드를 들이민 것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부터 바이든으로부터 얻어맞을 짓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매우 우려스러운 그러한 이 대북 전략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김정은이만 모르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더 훨씬 모르고 있는 점에 우리 안보의 위험성이 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요. 또 일본 관계를 또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미국보다 못지않게 더 대일 외교는 큰
문제가 내재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관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과거 이 보수당 정부가 일본과 합의해는 모든 외교 문서를 전부 사문화시켜버렸어요. 위안부 합의 사문화시켰죠. 치유화해재단 없애버렸죠. 그리고 핑계대는 게 뭡니까? 이 사법부 대법원 판결이 강제징용 판결, 이런 위안부 판결 다 이것은 사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개입할 수가 없다. 행정부에서 사법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게 삼권 분립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해서 그 사법부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삼권 분립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원수, 외교는 국가 원수가 하지 않습니까? 최고 통치자. 그 차원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봐야 되는 것이다.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교관계에 관련된 민감한 그러한 이 이슈가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올랐을 때는 사전에 미 국무부의 입장을 꼭 받아서 이걸 가지고 판결에 반영을 합니다. 그만큼 외교관계는 민감하고 외교관계는 그야말로 깨지기 어려운 유리그릇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그런데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힘도 없는 나라가, 아니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힘이 그렇게 셉니까? 국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호 협력 관계를 외교적인 능력을 통해서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건데, 한마디로 위안부 판결에 관해서도 이거는 사법부 판결이다. 더 이상 손댈 수 없다. 딱 그렇게 얘기를 이미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 본인이 얘기했던 그 이 강제징용 판결이나 위안부 판결에 관해서 완전히 정반대의 발언을 했어요. 자, 똑같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불과 이제 5월달 돼야 4년이에요. 그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제가 쭉 여러분께 논평해 드린 방식대로 외교는 한 차원 높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시킨 문재인 정권에 큰 잘못이 있다. 맨 먼저의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규제에도 얻어맞고 이렇게 많은 이 경제적인 마찰까지도 초래하게 된 것은 그 원초적 원인 책임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 그랬는데요. 이번 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한 대로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것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 했느냐, 참 굉장히 곤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 판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인식을 가졌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일본 기업 현금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상 파기됐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 합의를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바로 그겁니다. 이 한일 간의 돌파구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일시적인 방편, 즉 어떤 방편이냐, 4월에 재보궐선거 있죠. 내년도에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죠. 이 국면에서 김정은 카드가 잘 작동이 안 되니까 김정은 카드를 미국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국내 정치에 얼마나 활용했어요? 100% 이상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 다 먹었죠. 그 다음에 2018년도 지방선거 싹쓸했죠. 이미 다 재미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통한, 즉 바이든을 통한 김정은 카드 활용 가치가 활용을 굉장히 활용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일본을 이용해서, 즉 스가를 이용해서 다시 김정은 카드를 국내 정국에 활용하려는 그 차원에서 이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고 하고, 일본 간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위안부의 합의를 지키겠다. 공식적인 합의. 그리고 강제징용 판결 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현금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했다면 우리 한국의 전통적 외교를 2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저는 지적을 강력히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대일 관계를 잘못 관리하다 보니까 말이죠. 스가 총리 최근에 미의회 연설에서 작년의 경우에는 한국은 작년 10월 달에 얘기한 건데요. 한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다 이렇게 연설했는데, 최근에 연설에서는 한국은 그냥 중요한 이웃 나라다 했어요. 매우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일본으로부터도 한 단계 낮게 지금 다운그레이드 돼서 취급받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국 외교를 설명하면서도 스가 총리는 이번에 한국을 아세안보다도 훨씬 뒤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스가 총리의 연설을 볼 때 그야말로 다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꼬리를 팍 내렸지만은 그렇게 쉽게 스가가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스가를 이용해서 김정은 카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겠다는 계산하에 저는 나온 발언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외교 원칙의 무시, 그리고 실익 중심의 외교를 포기하고 이념 중심의 외교를 하다가 망했다는 그런 얘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훈련 문제라든가 이런 민감한, 그리고 이 비핵화 협상 이런 거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히 싱가폴 바이든 행정부는 이거 실패한 회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싱가폴 회담을 성공을 했으니 싱가폴 회담을 밑바탕으로 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바이든 측에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룻강아지 참 법무서운 작업을 뛰다가 제대로 얻어맞는 것만 남아있다는 지적을 저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현 정권이 얼마나 또 잘못하고 있는지 기가 막힌 현실, 여러분들 세월호 따갑게 듣고 있죠. 세월호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번 잘못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5.18 문제와 세월호 문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발언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수사가 끝이 없어요. 이 끝없는 수사 언제까지 갈지. 대한민국 수사 능력 대단한 나라인데요. 세월호만큼 수사가 끝나지 않는 이 단일 사건으로서 이 사건도 해방 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가 났어요. 이 세월호 참사 특수단에서 이 발표를 했는데 한 두 가지를 빼놓고는 전부 수사 외압, 불법 사찰 하나도 없었다. 무혐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 2014년도 4월에 일어난 사건들인데요. 그동안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잖아요. 일일이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알 겁니다. 무려 이 거론된 혐의가 17가지나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수단이 조사를 했는데요. 두 가지를 빼놓고는 15개 의혹 전부 무혐의 처분 또는 특검에 인가하겠다 밝혔습니다. 특검에 인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봐서 하나는 해경지휘부의 구조 책임 문제, 그 다음에 청와대의 세월호 특별의회 활동에 대한 방해 사건, 이 두 가지를 빼놓으면 수사 외압도 없었고 감사 외압도 없었다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요 정말 더 피곤하고 여러분들 짜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무혐의다. 17개 중에 15개가 다 무혐의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무슨 이 외압 의혹, 무슨 또 감찰, 사찰 의혹이 있었는지.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외압을 했고 기무사에서도 외압을 했고 국정원과 기무사에서도 유가족들 미행, 도감청, 해킹, 불법 사찰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청와대에서도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또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거 전부 무혐의입니다. 전부 다 무혐의예요. 그리고 국정원과 기무사에서 이 세월호 관련 보고서를 쓴 건 맞지만은 대체적으로 언론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보고서를 썼고 유가족들 동향에 관해서도 민원 차원에서 쓴 것이지 사찰과 외압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신분을 속여가지고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접촉했다라고 하는 CCTV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도요. 국정원 직원이 아니고 언론사 기자와 해경 직원이었다라고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런 사람을 저는 방송인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데요. 김어준 씨가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주장하면서 선박 항로를 기록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까지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항적 자료 조작을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관련 기록을 전부 다 조사했는데 이 조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김어준이가 얘기하는 모든 얘기들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거의 가짜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특조단의 이 최종적인 무혐의 15개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수인계 새로 편성되는 특수단에 인계하겠다는 것은요. 세월호 참사 증거물 중에 하나로 CCTV 영상이 저장된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가 있어요. 근데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마저도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의혹에 관해서 세월호 특검에 다시 인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세월호 특검은 작년 12월 달에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 임명 요청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또 수사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번 여러 가지 17개 중에 15개가 사실상 아무 근거가 없는 걸로 볼 때 민주당에서 이 사건을 다시 이제 특검에 넘겼기 때문에 특수단에 넘겼기 때문에 특수단에서 조사해 본들 별다른 새로운 뉴스거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1차적 저의 판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재용 구속과 관련해서 주한미국 상의 회장과 이사회 회장이 한국만의 매우 독특한 사례로 이번에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스럽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은 삼성이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제프리 존스 이 암참 이사회 회장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오래 살면서 보니까 이제 많이 잘못된 이런 사례들이 지금 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지금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과 관련해서 최근에 재판부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 인정한 재판부에 관해서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연대 이쪽에서 말이죠, 이미 지난 15일 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고 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징계 요청서를 제출해서 이 판사들의 그야말로 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대법원에까지 징계 요청서를 냈는데요. 얼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라,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은수미 채용 의혹 사건이 이미 불거진 바 있어요. 이 은수미 채용 사건은 바로 은수미 이 캠프에서 일했던 한 보좌관이 최근에 사직을 하고 작년 3월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직을 하고 당시 있었던 특혜 채용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본래 작년 5월 13일 날 내사를 중원경찰서에서 내사를 하다가 6월 29일 날 내사가 종결됐어요. 그러다가 작년 10월경에 다시 성남시 시의원이 고발해가지고 지금 관할 경찰서에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 재수사를 하는 거 뭐 제대로 이제 수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담당했던 이 본래 이 비서관이 신고를 할 적에만 해도 이 중원경찰서하고 성남시 관할 중원경찰서와 성남시에는 유착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고발할 때 경찰청에 고발을 하면서 경찰청 본청이나 아니면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성남중원서에 배당됐다. 그럼으로써 이 시장 본인의 신상이 은시장 측에 유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경찰 출석을 거부했다. 근데 이 경찰 출석을 이 신고자가 거부하니까 내사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사 종결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아니지만은 이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이 경찰관이 이 사건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한테 접근을 해서 4, 5cm짜리 수사 내용을 쭉 말하자면 유출해 한 거죠. 보여주면서 이권을 좀 따달라, 이렇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상당한 지금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4,500억짜리 사업권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 보도는 바로 어제 MBC 그리고 이런 데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 이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자가 이 은 시장과 이 A 담당 경위예요. 말단 간부죠.
경위를 갖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자료를 줬냐?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경찰이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운수미 시장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라. 이런 차원에서 이 문서, 이 수사 문서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러한 대가를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이 수사 내용도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은수미 현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선거 때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지었다는 혐의로 그동안에 쭉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조사한 데가 바로 이번 비리 의혹 조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가지고 무혐의를 받아서 지금 시장직을 내년 6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이 폭로 이것으로 인해서 차기 시장 선거에 또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우리가 잘 감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서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